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청도 제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래전부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순자 할머니는 그 말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76세 박순자 할머니는 6.25 때 태어나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세 아들을 키워내신 강인한 어머니였죠. 그리고 50년 넘게 함께한 남편 김철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박순자 할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을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 아직 동이 트기도 전입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산을 감싸고 있어요. 적막한 산길은 누군가의 발소리로 깨어납니다. 충청도 제천의 외곽 깊은 산 중턱에 있는 김철수 씨의 묘소로 향하는 3명의 남자들. 이들은 다름 아닌 고인의 세 아들입니다. 꼭꼭 숨기고 싶은 일인 듯 셋 다 검은 옷을 입고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들 뒤로는 삽과 각종 도구를 든 인부 2명이 따라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아버지의 묘를 파내는 것입니다. 이번 달 안에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해. 재개발 보상금 신청 마감이 곧 끝나니까. 큰아들 김영민은 작은 손전등으로 길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54세의 그는 건설회사 중간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죠. 요즘 승진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번 재개발 사업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시겠지? 둘째 아들 김준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0세의 그는 최근 회사를 퇴직하고 식당 창업을 준비 중이었어요. 처가에서 빌린 돈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지만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걱정 마. 아침까지는 깨지 않으실 거야. 큰아들의 이 말에 막내 김동현은 움찔했습니다. 45세의 그는 중학교 역사교사로 얼떨결에 형들을 따라오게 됐습니다. 형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아버지 묘를 이렇게. 동현은 불안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이마에선 식은땀이 흘렀어요. 안개 낀 산길에서도 그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야. 지금이 적기라고. 큰형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산 중턱의 이 땅은 최근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적절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묘를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파묘하는 것이었죠. 너 애들 학원비도 밀렸다며? 둘째 형 준호가 셋째 동현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동현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떠올렸습니다. 새 아이의 교육비에 대출금까지 당장 내일을 살아갈 방법이 막막했어요.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동현의 작은 목소리가 안개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인부들이 곧바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제사나 의식도 없이 그저 묘를 파내기 위한 삽질만 시작된 것이죠. 빨리 끝내야 해. 큰형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인부들의 삽이 흙을 파헤치는 소리만이 적막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삼형제는 불안한 표정으로 묘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은 없었지만 셋 다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첫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 사정이 이런데. 인부들의 삽이 깊숙이 파고들자 점점 관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헤쳐진 흙더미 사이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인부 하나가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뭐야, 저건? 땅속에서 하얀 뱀 한 마리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백사라 불리는 흰 뱀이었죠. 그것은 관 근처를 느릿느릿 움직이며 마치 지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으악, 뱀이다. 둘째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뱀은 도망가지 않고 계속해서 관 주변을 맴돌았어요. 한 인부가 돌을 집어 던지려 했지만 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긴장감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백사의 출현은 한국 민간 신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조상의 혼령이 뱀으로 나타나 가족을 지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저거 봐, 형들. 셋째 동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아. 동현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전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평범한 뱀일 뿐이야. 어서 쫓아. 큰형 영민이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가 직접 삽을 들고 백사에게 다가갔지만 뱀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동현은 백사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눈에는 마치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동현의 중얼거림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 명이 동시에 백사에게 다가가자 그제야 뱀은 조용히 땅을 타고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백사가 있던 자리는 마치 피처럼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한 인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자. 시간 없어. 큰형의 재촉에 다시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관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3년 전에 묻은 관치고는 너무 가벼웠고 관 밑바닥에는 짙은 붉은색 자국이 퍼져 있었습니다. 마치 녹물 같기도 하고 피 같기도 한 그 자국. 자식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둘러 인부들에게 관을 차에 싣도록 지시했을 뿐이었죠. 동현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묘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 그들은 관을 화장장으로 옮겼고 그렇게 아버지의 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백사의 출현이 그들에게 어떤 것을 암시한 것인지. 한편 박순자 할머니는 큰아들 영민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30평대 넓은 아파트였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공간은 작은 방 하나뿐이었죠. 식구들은 바쁘다며 할머니와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손주들 옷을 정리해주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이제 12시가 넘었어요. 큰 며느리 서미영이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50세의 학원 원장으로 항상 바쁘고 피곤해 보였죠. 시어머니와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 생긴 갈등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잘 거야. 너희들 먼저 자렴. 할머니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과의 추억들이 담겨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시죠? 할머니는 사진을 매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그녀는 매일 밤 이렇게 사진을 보며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물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무릎이 좋지 않아 산에 있는 남편의 묘소를 자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꼭 가려고 했지만 비가 오는 데다
큰 아들 영민이가 바빠서 데려다 줄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더욱 사진 속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찾아갈게요. 할머니는 사진에 입을 맞추고 조심스럽게 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은 잠이 찾아왔어요. 꿈속에서 할머니는 안개 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발 아래로는 축축한 흙이 밟혔고 주변은 온통 하얀 안개로 가득했어요. 이게 어디지?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걸었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조금 걷히고 길 끝에 무덤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앞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자 할머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보, 그것은 분명 남편 김철수 씨였습니다. 살아생전 모습 그대로 검은 양복을 입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지 슬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치에는 하얀 뱀 한 마리가 조용히 또아리를 틀고 있었죠. 여보, 왜 여기에 있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덤 앞에 선 남편의 모습이 어딘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난 이제 여길 떠나. 남편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처럼 희미했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더라. 남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통함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남편 발치에 있던 백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의 경고와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몰아치기 시작했고 안개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백사는 묘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조금씩 안개 속으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가지 마요. 여보. 할머니는 남편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이미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두운 방,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그리고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보,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고 불길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할머니는 등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이었지만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방구석에 있던 작은 호미와 천을 가방에 넣고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고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직 새벽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남편의 묘소로 가는 것. 평소 같았다면 그냥 꿈이라고 넘어갈 텐데 오늘 그 꿈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갈게요. 할머니는 그 새벽에 시내에 나가 택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택시를 잡고 남편의 묘가 있는 산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이 아팠지만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산길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발밑에 흙은 축축했습니다. 마치 꿈에서 본 그 길 같았습니다. 몇십 분을 오르자 드디어 남편의 묘소가 있는 곳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이곳을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도시가 한눈에 보이면서도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죠.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이곳에 묻어달라고 유언했던 것입니다. 여보, 제가 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모퉁이만 돌면 남편의 묘소가 보일 터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그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의 묘소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엉망이 된 흙더미와 파헤쳐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봉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비석은 부서진 채 흙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정성껏 가꾸던 주변의 꽃들은 모두 짓밟혀 있었고 향로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뭐지? 할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현실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려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지만 그녀는 무너진 봉분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한참을 그 자리에서 절규한 박순자 할머니는 충격 속에 산을 내려왔습니다. 76세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녀는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무릎 통증도 숨가쁨도 지금은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에게 얘기해야 해.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해.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박순자 할머니는 여러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밤중에 몰래 파묘를 한 것으로 보아 도굴꾼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묘에는 특별한 유물이나 보물이 없었습니다. 또 최근 그 지역에 개발 소문이 있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들 영민이 몇 달 전부터 종종 언급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산소 있는 쪽이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었대요. 그때는 별 의미 없이 넘어갔던 말이었습니다. 자신들과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얘기만 나오면 특별히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그 생각을 금방 지웠습니다.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등산용 지팡이도 없이 비틀거리며 달려 내려왔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나무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얼굴에는 땀과 먼지 그리고 눈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침 7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 큰아들 영민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금방 버스가 왔고 그녀는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상했을지 생각했습니다. 산에서 무너진 묘를 보고 오열하며 흙을 만지던 그녀의 손과 옷은 이미 흙투성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산에 좀 다녀왔어요.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여전히 충격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버스는 빠르게 도시로 들어왔고 할머니는 곧 큰아들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14층에 도착한 할머니는 잠시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집안은 분주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큰손자 현우는 이미 학교에 갔을 텐데 영민과 미영은 아직 집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려는 순간 복도 끝 아들 부부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대화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큰 며느리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 처리했어. 화장까지 마쳤고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지. 큰아들 영민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지만 어딘가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이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럼 땅도 곧 팔리겠네요? 미영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할머니의 귀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호흡이 멈춘 것 같았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묘가 파헤쳐진 것, 아들의 말, 재개발 이야기,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20억이야. 그 돈이면 영민이도 준호도 당분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돈 들어오면 어머니는 요양원 보내야지. 영민의 무덤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꽂혔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거 맞죠? 미영의 목소리에 약간의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염려보다는 일이 탄로날 것에 대한 두려움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 방법이 최선이야. 어머니한테 아버지 묘 이장하고 돈 벌자고 말하면 허락하실 것 같아? 아버지가 거기 묵고 싶다고 살아생전 계속 얘기하셨는데 말이야. 나중에 상황 봐서 잘 얘기할 테니까 걱정 마. 우리도 계획이 다 있어. 영민의 차가운 계산이 담긴 말이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치 유령처럼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은 깜깜했습니다. 할머니는 불을 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불을 꼭 껴안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으로 그녀의 몸은 떨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돈 때문에 아버지의 묘를 파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돈으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이. 여보, 할머니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죽어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 그리고 자신은, 그의 아내는 이렇게 무력하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니. 할머니의 시선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삼형제가 어릴 적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순진하고 해맑은 얼굴들, 그리고 그 옆에 선 젊은 부부의 모습. 그때는 다 함께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남편과 함께 어떻게 삶의 고통을 이겨냈는지.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문 밖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조금만 있다 나갈게.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침 드세요. 오늘 제가 일찍 나가봐야 해서 식탁에 차려놨어요. 미영의 말에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이불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 남편의 명예를 지키고 자신의 남은 삶도 지켜야 한다는 것.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일이 있은 후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손주들의 옷을 정리해주고 집안일을 도왔지만 그 모든 것이 영혼 없는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큰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고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였습니다. 방을 나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큰아들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고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서류와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회사 관련 문서들이었지만 마지막 서랍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재개발 보상금 신청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묘 허가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요양원 입주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일은 다음 달 1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충격에 서류를 떨어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려 더 이상 서류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의 묘를 파서 화장하고 그 땅을 팔아 재개발 보상금을 받고 그 돈으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 하지만 충격도 잠시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와 결심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서류들을 원래대로 정리해 놓되 몇 장은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는 서재를 나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 할머니는 셋째 아들 동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선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셋째 아들 동현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동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현은 어쩔 수 없이 문을 더 활짝 열어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거실에는 동현의 아내 이지영과 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지영은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지만 곧 어머니와 남편 사이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애들아, 방에 가서 숙제하렴. 할머니랑 아빠가 이야기할게. 이지영은 아이들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한다며 거실을 비워주었습니다. 거실에는 할머니와 동현만이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고 동현은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동현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안색도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요즘 잠은 좀 잘 자니? 할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동현은 당황했습니다. 네. 아, 네. 그냥 그렇게 해. 동현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소파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얼마 전 꿈에 내 아버지가 나오더구나. 산에 혼자 서 계시던데. 할머니의 말에 동현의 안색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내 아버지가 말하더구나. 내 자리가 없어졌다고. 할머니의 의미심장한 말에 동현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으려다 떨어뜨렸고 물이 카펫 위로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동현은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공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아까 서재에서 가져온 파묘 관련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서류를 본 순간 동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그러나 굳은 의지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아버지를 닮았는데. 그 말에 동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이내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싫었어요. 하지만 형들이, 그리고 저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동현의 고백은 흐느낌에 섞여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생 역사를 소중히 여겼다. 우리 조상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그런데 너는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버지의 묘를 파내는데 동참했구나. 그 말은 동현에게 가장 큰 질책이었습니다. 그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말 내 생일에 다들 모이자고 했지? 그때 보자. 그리고 오늘 일은 다른 형들한테는 비밀로 해. 엄마로서 마지막 부탁이다. 할머니는 문간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예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어머니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의 뜻을 지키고 자신의 삶도 지킬 것입니다. 이번 주말 그녀의 생일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생신은 매년 가족 모두가 모이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신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 영민의 집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생일 케이크와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공기는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자식 3명과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어머니 박순자 할머니가 모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다른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막내 동현은 불안한 얼굴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식탁 쪽 구석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산하게 음식을 나르고 손주들을 챙기느라 바빴을 할머니였지만 오늘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식사는 거의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간간히 날씨 이야기나 아이들 학교 이야기가 오갔지만 모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삼남 동현이 물을 따르려다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컵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다행히 깨지진 않았지만 물이 온 식탁을 적셨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동현의 아내 지영이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휴지를 가져와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 자꾸 악몽을 꾸고 꿈에 뱀이 나와. 동현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은 어머니를 향했지만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를 자르기 전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큰아들 영민이 목을 가다듬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요양원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민의 말에 거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 미영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안도 그게 편할 거예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환경도 좋고 의료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요. 미영은 가방에서 요양원 브로셔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브로셔는 마치 고급 호텔을 광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할머니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아버지 묘를 판 거였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은 폭탄과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특히 큰아들 영민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마음 놓고 땅 팔고 돈 나눠 가지려고. 할머니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단지 깊은 실망감과 분노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삼남 동현은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남 준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어떻게... 큰 며느리 미영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날카로웠기 때문입니다. 큰아들 영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알고 있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파묘한 거 우리도 마음이 편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뒀으면 20억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어도 이런 건 이해하셨을 거예요. 영민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경제적인 논리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럼 내 허락은 나 몰래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 파버렸다고. 영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을 피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머니 몰래 아버지의 묘를 파낸 것은 어머니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큰 며느리 미영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저희도 애들 교육비에 대출에 정말 한계예요. 어머니 모시는 것도 솔직히 이제 부담이에요. 미영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짐으로 여기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짐이구나, 난 이제. 할머니의 작은 중얼거림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분노의 떨림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다소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진짜 어려워요. 요양원에 가시는 게 모두한테 편할 수 있어요.
영민의 말에는 진정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감정, 아버지의 묘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은 그의 계산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누르고 있는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내 남편, 너희 아버지가 묻힌 땅을 파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날 요양원에 보내고 너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조용하고 순한 성격이었던 그녀가 이렇게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너무 흥분하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차남 준호가 할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노아,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짐이었니? 내가 언제 손 벌렸니? 평생을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시장에서 채소 팔고 남의 집 청소하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생 너희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어. 그런 사람 묘를 파내? 자식이라는 것들이. 할머니의 외침에 방 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큰 며느리 미영은 말없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차남 준호는 할 말을 잃고 그저 서 있었습니다. 막내는 울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고 조금 진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버리는 거야.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꼭 필요한 옷 몇 벌과 약간의 돈, 그리고 남편과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렇게 갑자기. 큰아들 영민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들의 모든 만류를 무시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 곁으로 갈 거다.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집을 나섰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죄책감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온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시골집,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집은 오래되었지만 그들의 추억이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할머니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갈게요. 당신 곁으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천천히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시골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강송리입니다. 버스 안내 방송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려 잠시 휘청거렸지만 곧 중심을 잡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할머니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 아니야? 정류장 앞 작은 가게에서 노인 한 분이 할머니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마을 슈퍼를 운영하는 최 씨 할머니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최 씨. 박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친구를 만난 반가움이 스쳤습니다. 그래, 철수 씨 돌아가시고 안 보이더라고. 잘 지냈어? 애들은 다 잘 크고?
최 씨 할머니의 질문에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들 이야기는 지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살려고 돌아왔어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인사를 나눈 후 할머니는 작은 가방을 들고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 언덕 위에 그녀의 집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 남편과 함께 지은 집이었습니다. 마침내 언덕 위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며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단층 기와집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는 남편이 심었던 감나무들이 가지를 뻗고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장독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쇠를 문에 넣고 돌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먼지 쌓인 거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가구들은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고 벽에는 낡은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어렸을 적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남편과 함께 쓰던 침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남편의 흔적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외투, 책상 위에 놓인 안경. 할머니는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도시에서 입던 옷이 아닌 이곳에서 평소 입던 편안한 작업복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수건을 둘러 꽁꽁 묶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는 듯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창고에서 오래된 삽과 호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켠 감나무 아래 조용한 공간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은 햇볕이 잘 들고 비가 와도 물이 잘 빠지는 자리였습니다. 여기가 좋겠네요, 여보.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삽을 들고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돌무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남편의 실제 유해는 없지만 그의 영혼을 모실 작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묘를 파헤쳐 버렸다면 어머니는 새로운 묘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흙이 덜 굳은 자리를 골라 작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작은 돌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76세의 노인에게 이런 육체 노동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리고 무릎이 아팠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편히 쉴 자리를 만들어 줄게요.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돌무덤의 모습이 점점 갖춰져 갔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돌을 놓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형태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담은 소박한 재단이었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여보. 할머니는 작은 재단처럼 둥글게 쌓은 돌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깨끗한 흰 천을 가져와 돌무덤 위에 살짝 덮었습니다. 그 위에는 마당에서 직접 따온 들꽃 한 송이를 올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에서 가져온 낡은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 부부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편히 계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할머니는 돌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마치 기도하듯 그녀는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할머니는 이마를 돌무덤에 댄 채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할머니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남편의 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자식들의 변화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남편도 저 별들 사이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보, 내일부터 텃밭도 다시 가꿀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던 상추랑 고추도 심고 장독대도 정리하고 이 집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거예요. 할머니는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음을, 오히려 더 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떠난 그날 밤, 삼형제는 각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뭐 어때? 어머니가 좀 화가 나셨을 뿐이야. 며칠 지나면 돌아오실 거야. 큰형 영민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니야? 동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영민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를. 파묘가 있었던 날로부터 며칠 후 동현은 수업 중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중학교 3학년 역사 수업 도중이었습니다. 백사, 거기 백사가 있어. 라고 외치며 교실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학생들은 당황했고 일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현의 눈에는 분명히 교실 구석에 하얀 뱀이 다리를 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날 묘지에서 보았던 그 백사와 똑같았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날 이후 동현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였습니다. 조금만 잠이 들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 꿈에서는 항상 아버지의 묘가 파헤쳐진 모습과 백사가 등장했습니다. 아내 지영은 처음에는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동현의 이상 행동이 계속되자 그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동현은 종종 밤중에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며 혼잣말을 했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지영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잠시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다녀올게. 동현은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것은 잠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별거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영은 새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고 동현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텅 빈 집에서 동현은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둘째 아들 준호는 어머니가 떠난 이후에도 별다른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재개발 보상금이 들어오면 식당을 성공시키겠다는 목표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식당 인테리어에 처가에서 빌린 돈의 대부분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2주 후 그의 전화기로 한 통의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호 씨, 여기 재개발 조합인데요.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보상금 지급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준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아버님 산소가 있던 부지에서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발굴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은 준호는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유물이 발견되면 재개발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씨, 어떻게 이런 일이? 준호는 분노와 절망감에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상금이 없다면 식당 대출금도 갚을 수 없고 처가에서 빌린 돈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채까지 써서 식당 오픈을 강행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준호는 텅 빈 식당 앞에 서서 빈 매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하루 종일 손님이 몇 명 오지 않았고 수익은 바닥을 쳤습니다. 여보, 이렇게는 안 돼. 이러다 우리 완전히 망해. 아내 혜진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상황이 나아질 거야. 보상금도 언젠가는. 준호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없었고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2달 후 식당은 폐업을 맞이했습니다. 준호는 남은 재산을 모두 탕진했고 대출금 상환도 어려워졌습니다. 은행에서는 연체 통지서가 계속해서 날아왔고 처가에서는 돈을 갚으라는 연락이 끊임없이 왔습니다.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혼하자. 혜진의 선언은 준호에게 마지막 타격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던 그녀는 남편의 실패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 후 준호는 월세도 내지 못해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큰아들 영민은 세 형제 중 가장 냉정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재개발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영민은 아버지의 묘가 있는 땅뿐만 아니라 주변 부지까지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개발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뒷돈을 주며 로비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하지만 유물 발견 소식은 영민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돈을 투자했고 대출금 이자만 해도 매달 수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화재 발견 이후 재개발 조합의 불법 로비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영민의 불법 행위가 하나둘 드러났고 그는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아내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본가를 팔아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멀리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영민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삼형제의 삶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불행에 빠져 서로를 원망하기 바빴습니다. 동현은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백사의 환영에 시달렸고 의사들은 그의 상태를 조현병의 일종으로 진단했습니다. 준호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는 고시원에서 나올 돈도 없어 거리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간간히 일용직 노동으로 술값을 마련했습니다. 영민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 로비와 사기 혐의로 그는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박순자 할머니가 시골집에서 생활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저녁에는 남편을 위해 만든 돌무덤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로부터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 또한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아내로서가 아닌 한 사람 박순자로서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11월의 저녁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마당에는 희미한 등불 하나가 밤의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할머니는 감나무 아래 자신이 직접 만든 돌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낡은 사진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추억의 사진들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첩을 천천히 넘기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사진첩을 보다가 천천히 닫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그곳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속삭였습니다. 여보, 다 지나갔어요. 이제 나 혼자서도 괜찮아요. 그 순간 돌무덤 옆 작은 돌담 그늘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마치 안개처럼 하얀 백사가 기어나왔습니다. 하얀 비단처럼 빛나는 몸을 가진 뱀은 무덤 앞에 천천히 몸을 틀고 조용히 웅크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뜨고 백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손님을 맞이하는 듯한 편안함이 그녀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백사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위협이 아닌 깊은 이해와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임무를 마치고 이제 쉴 수 있게 되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었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백사는 단순한 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혼이자 그의 의지의 상징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사는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몸을 돌려 정원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달빛 아래 하얀 비단처럼 빛나는 백사의 모습은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는 백사가 멀어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뱀은 천천히 정원을 가로질러 밤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얀 흔적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안녕 여보. 편히 쉬세요. 할머니는 작별 인사를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평화와 수용의 미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서서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가볍고 힘차 보였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모두 내려놓고 새롭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